저는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네.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네. 제가 근데- 너무 겁주나요? 원장님께 와서 상담받고 진료 보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따님도 저한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좀 자신 있게 말하자면 잘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과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안 하면 아프니까.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사랑니 전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치과 의사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온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구강악안면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치과 가면 환자분들이 이 전문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문의 제도가 따로 있나요? 의사 선생님 하면 성형외과 선생님부터 예. 시작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이 있듯이 저희 치과에도 뭐 구강암면외과, 그리고 치과 교정과, 그리고 지주과, 보철과, 보존과 등등등 예. 여러 과목이 전문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도 그런 전문의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가 어떤 진료를 보는 과인지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는데요. 양악수술이요. 그 양악수술을 가장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과가 구강악안면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쪽에 있는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그럼 사랑니 발치도 그러니까 그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강악안면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랑니 발치 수술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과정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절개에서 시작해서 어떤 경조직에 대한 처치, 그리고 네. 연조직에 대한 처치, 수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랑니 뽑으려고 그러면 일반 치과에서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사랑니를 뽑고 발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대학병원을 가는 케이스보다 일반 병원에 와가지고 뽑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병원과 그 아까 전문의가 계신 병원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뽑으세요라고 했던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가시면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다 구강암면외과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만나는 그런 분들이 구강암면외과 전공의 또는 전문의 교수님들을 만나서 아마 수술을 진행을 하셨을 거고요.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외부의 개원가에서도 그런 사랑니 발치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보통 전문의 분들한테 그런 수술이라든지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반 치과 선생님들이 발치를 할 때와 전문의 선생님들이 발치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로서 특히 이 사랑니 발치 수술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쌓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동일한 일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술기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반인 선생님들에 비해서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대학병원에서의 수련 기간이라는 4년 동안 그 가장 기초적인 술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랑니 발치 수술은 지겹도록 해보고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치과 진료에 다른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배제를 하고 이 사랑니 발치 수술이라고 하는 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술과 관련한 기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절차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들을 뭐 거의 매일 또 하루에는 몇 번씩 계속 만나게 되면서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그 접하는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강외과, 아강면 외과 이제 전문의 따기 수련도 이제 다 똑같이 일반 병원,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처럼 똑같이 수련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면서 치과 내에 다른 과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강학 안면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그 전공의 생활을 거치며 다양한 케이스들의 환자들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라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니 발치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사랑니 발치라는 게 그러면은 왜 해야 되는 거죠? 사랑니 발치. 딱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 사랑니 발치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사랑니 발치는 예. 안 하면 아프니까? 아프니까? 네, 안 하면 아프니까 아, 해야죠. 그런가요? 네. 어, 안 하고도 안 아프면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니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서는 사랑니는 뽑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연히 뽑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지 않을 사랑니를 뽑아서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랑니는 가급적 빨리 발치를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사랑니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랑니 그러거든요. 나 네. 사랑니 아프다. 근데 사랑니가 도대체 뭔지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사랑니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네. 그래서 총 합쳐서 큰 어금니를 총 12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쪽 위 1, 2, 3, 왼쪽 위 1, 2, 3, 오른쪽 아래 1, 2, 3, 왼쪽 아래 1, 2, 3. 그럼 그 세 번째 치아. 그래서 각 턱뼈에서 가장 후방에 위치해 있는 예. 정확한 임상 명칭은 제3대구치, 제3대구치를 사랑니라고 칭합니다. 아, 다른 치아들과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위에 뼈 밑에 숨어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뼈 안에 숨어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 이제 실제로 구강 검진을 해보면 입 안에서는 사랑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두 번째 어금니까지만 입 안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랑니는 네. 잇몸 깊숙한 안쪽에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 사랑니가 쓰임이 많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쓰임이 있는데도 문제 생겨서 뽑는 건가요? 현생 인류가 지금 몇만 년에 걸쳐서 진화를 해왔는데 그 진화 과정에서 턱뼈 자체의 쓰임새가 아무래도 익은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서 강한 턱의 힘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 턱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어떤 치아의 개수 자체가 네. 변화하기까지에는 유전적 또는 진화적으로 더욱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턱뼈의 크기와 턱뼈의 크기. 예, 치아 크기의 차이, 즉 공간의 차이가 만드는 그런 입안 환경의 해부학적인 불리함이 아, 사랑니를 발치할 수밖에 없도록 네.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음, 이 사랑니가 빼는 게 좋을 사랑니인지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 사랑니인지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께 가까운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저는 강력히 권장드리고요. 그럼 원초적인 질문. 사랑니는 뽑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뽑기가 어렵습니까, 원장님? 모든 사랑니 발치 수술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예. 쉽게 수술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저의 직업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을 수술을 할 때 항상 이 수술은 내가 처음 하는 수술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떤 수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서 대부분의 수술은 또 제 예측대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렇죠. 네. 내 예측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런 작은 가능성들 이거를 머릿속 한 구석에 항상 남겨두고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네.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오늘- 너무 겁주나요? 아, 언젠가 저도 그러면 언젠가 일단 만약에 발치하려고 그러면 원장님께 와서 상담받고 진료 보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따님도 저한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찍 개원하신 지 좀 되셨는데 혹시 개원하실 때 네. 원장님께서 어떤 진료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병원을 개원하게 되신 건가요? 제 진료 철학이라고 하면 사실 좀 거창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병원을 크게 하지도 않았고요. 일부러 병원을 크게 하지 않았고 병원의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항상 제 귀가 열려 있어서 저 대기실부터 진료실 안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작은 소리가 나도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병원을 또 만들었고, 병원 인테리어가 이렇게 새하얀 이유도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하나라도 보이면 그게 되게 거슬리고 저걸 빨리 치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두우면 뭐 좀 더러워도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하얗게 만들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병원 인테리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결국 이제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환자분이 결국 사랑니 발치 수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선 겁을 먹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아본 입장에서 상당히 겁을 먹고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수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통증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통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숙련된 마취, 그리고 그 마취조차도 최대한 좀 덜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글 마취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무통 마취기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단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늘어남으로 인해서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됨으로써 좀 더 덜 아프구나라는 걸 느끼신다면 그게 좀 더 환자 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 기반의 진료라고 하는 거는 뭐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들, 현대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작고 작은 그런 임상 케이스와 경험한 케이스들이 하나씩 학술 논문이나 또는 학회 등에서 발표가 되고 논문으로 쌓이고, 그것들이 또 모여서 시험이나 실험 단계에서 검증이 되고, 그럼 그 각각의 실험과 시험들이 또 모여서 대규모 연구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연구를 통해서 학술적인 또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공신력 있게 검증이 완료된 그런 증거 기반의 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치과에 내원을 했다가 이 치아는 발치가 어려우니 대학병원이나 사랑니 전문치과를 찾아가세요 라는 설명을 듣고, 그 설명 정도까지만 듣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깊습니다, 또는 신경관과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듣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환자분이 갖고 있는 사랑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자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 치아를 발치를 안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발치를 또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데 환자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환자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뽑는다, 단지 발치의 속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수술을 하는 목표는 결국 최대한 환자분이 편안하게 수술을 받고,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환자분이 잘 나을 수 있도록, 회복 잘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속도에 집중하는 발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치야 저는 워낙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하자면 잘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과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 이런 수술들을 정석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단계 중에 어느 하나도 건너뛰지 않아도 충분히 최종적인 진료 시간은 짧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마취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덜 아플지, 내가 수술할 때 절개를 어떻게 하는 게 환자분에게 좀 예후가 더 좋을지, 치료 후에 조금 덜 아플지, 감염이 좀 덜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예를 들자면 수술 기구의 멸균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병원의 어떤 환경 관리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환자 요인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전신 건강, 전신 병력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통해서 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예측을 해서 환자분이 그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도록 저는 수술을 하고 또는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진료를 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유튜브를 보던 아니면은 뭐 보시지 않던 간에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겠다, 아니면 발치를 권유받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빨리 뽑으세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경우에는 턱뼈의 크기와 이 치아 공간의 구조 자체의 그런 비일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의 사랑니는 사실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지 않은 사랑니도 언젠간 아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하던 말씀이시죠. 네,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어쨌든 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단언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봐 저는 그런 건 가급적 되게 지양하고 싶고요. 사랑니 발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올바른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치과에 가서 하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 검진을 하면서 그리고 잇몸에 대한 건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구강 검진을 통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치과 의사 선생님께 본인의 사랑니의 발치 필요성과 그리고 계속 놔둬도 될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가능성을 물어보신다면은 그 치과 선생님께서 아마 현명한 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전문적으로 사랑니 발치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지켜보시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발치의 필요성이 있는 치아인 경우가 많았고요. 절대 뽑아도 되지 않는 치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랑니 자체에 대한 진단은 사랑니 전문 치과 또는 구강암 안면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신다면 정답에 가까운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자, 오늘은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랑니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시고 지금 사랑니 발치를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온대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치과에 가서 검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검진 받고 사랑니를 발치할지 말지 한번 상담 받으시고 발치할 때는 여기 전문가이신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발치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좀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